예, 안녕하세요. 저는 그 클루커스에서 컨설팅하고 있는 이하준입니다. 앞에 두 세션 집중해서 많이 들어주셔서 되게 좋은 것 같고요. 저는 조금 더 기술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셉에 대해서보다는 애저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기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셉을 애저로 옮기면서 세본 애저를 구성을 하면서 애저의 서비스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때에 어떤 서비스들을 사용을 하게 되고 그 서비스의 특징은 어떤 거고 그리고 어떻게 구성을 하면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을지 그리고 전환 시에 고려해야 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에 내용들이 많다면 많을 수도 있는데 뎁스 있게는 조금 들어가기는 시간상 어려울 것 같고요. 조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그린 장표가 아니고요. 그 MS와 셉이 그렸던 장표인 것 같은데 어디서 가져왔습니다. 가져왔고요.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NADB로 가든 아니면 하나로 가든 S4 하나로 가든 어찌됐든 간에 리프트 앤 시프트 방식으로 마이그레이션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클라우드로 넘어갈 때 여러 가지 방법론들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보통 이제 5R 혹은 6R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리호스트, 리팩터, 리아키텍처, 리빌드 이런 여러 가지 방법론들 중에서 리호스트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기존의 온프렘에 갖고 있던 서버 자원들을 클라우드 쪽으로 애저 쪽으로 떠서 넘어간다라고 보통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뒤에 한번 넘어가고 난 다음에 다른 DB로 SQL이나 오라클로 갖고 있던 데이터베이스를 하나로 가든가 S4 하나로 가든가 이런 형태의 여정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내용들은 앞에서 설명해 주셨던 ASPM 분들하고 딥다이브한 그런 분석도 하고 기존 시스템을 어세스먼트도 하고 요구하는 바도 말씀 주셔서 그렇게 분석을 한 다음에 넘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표준 아키텍처는 이런 형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다는 아니고요. S4 하나일 때 리눅스 VM을 썼을 때 이런 아키텍처를 그릴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사용되는 애저 서비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하나씩 좀 살펴보려고 하고요. 나중에 이 장표로 다시 좀 돌아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에 이 중에서 이제 애저에는 원래 엄청나게 많은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일부만 사용하게 되는 거죠. 물론 여기에 노란색 박스로 체크된 부분들 외에도 다른 기능들을 이용해서 수행을 할 수도 있겠죠. 아까 전에 첫 세션에서 말씀 주셨던 파워 BI를 연계한다든지 아니면 인증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액티브 디렉토리와 키볼트 같은 그런 서비스를 이용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네트워킹 같은 경우에도 VPN이나 익스프레스 라우터 같은 그런 커넥티비티를 위한 서비스도 쓸 수 있지만은 트래픽 매니저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글로벌 분산되어 있는 환경도 구성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아까 전에 앞장에서 말씀드렸던 레퍼런스 아키텍처의 기준 하에 각각의 서비스들에 대한 특징들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아마 기본적으로 VM이 될 건데 리프트 앤 시프트를 하게 되면 VM을 안 쓸 수가 없죠. 그리고 제일 앞 세션에 대해서도 최근에 인증받은 VM이나 사이징에 대한 부분들도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잘 꼼꼼히 체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컴퓨팅을 쓰기 위해서는 VM을 쓰기 위해서는 당연히 가상 컴퓨터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저장소가 필요하고 네트워킹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컴퓨터를 관리하기 위한 여러 가지 도구들이 같이 제공이 되고 백업과 DR을 하기 위한 그런 툴들도 서비스들도 같이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애저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들은 이렇게 좀 다양한 시리즈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하나를 위해서 제작된 S 시리즈들이 있고요. 보통은 M 시리즈를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M 시리즈를 많이 사용하고 워크로드가 좀 낮다던가 아니면은 셉의 본연의 서비스가 아닌 사이드에 있는 서비스들 같은 경우는 다른 VM들을 이용할 수 있죠. 그래서 앞 세션에도 D와 E 시리즈를 아마 언급이 있었고요. 컴퓨팅 파워를 좀 더 잘 써야 된다라고 하면 컴퓨팅 최적화 F 시리즈 같은 것도 나와 있습니다.
일부 내용이고요. 아까 전에 앞장 페이지도 보여주셨는데 31개의 서티파이드 된 VM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일부 S 시리즈만 발췌를 해서 제가 가지고 왔고요. 각 VM 사이즈별로 셉스가 지원되는 셉스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두 번째 세션에서 말씀 주셨던 그 셉스에 맞춰서 VM을 선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일부 내용들만 가지고 왔고요. 요 밑에 URL에 보면 전체 목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셉 쪽 사이트에 가보면 셉스도 확인할 수 있고요. 네. 요거는 앞장표에서도 나왔던 부분인데 좀 중요해서 제가 좀 다시 넣었고요. 해저상에서 어벨레빌리티를 구성을 하기 위해서는 저쪽 제일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왼쪽이겠네요. VM 싱글로 되어 있는 싱글 VM을 가급적이면 사용하지 않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벨레빌리티 셋이나 존 이상으로 구성을 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요. 그냥 싱글 VM인 같은 경우는 단일 VM이나 개발이나 테스트일 때 사용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뒤쪽에서 다시 좀 설명을 드리고 존 같은 경우에는 물리적으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장애에 대한 대응을 좀 더 할 수 있고요. 마지막에 나와 있는 리전에 대한 부분들은 DR에 대한 개념으로 생각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 자체에 대한 장애, 물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관리를 잘 하고 있어서 화재나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잘 보호를 하고 계시겠지만 사람이라는 게 알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보호 부분들은 DR 쪽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쪽에서 좀 설명을 드리고요. 제일 처음에 나와 있던 어벨리빌리티 셋은 같은 역할을 하는 2개 이상의 버추얼 머신을 한 세트로 묶어주는 겁니다. 이게 의미가 있는 부분들은 호스트 머신이나 얘도 그 클라우드이기 때문에 버추얼 머신으로 밑단에 호스트 서버가 있거든요. 그 호스트 서버의 장애라든지 그런 또는 그 호스트 서버 자체의 메인터넌스, 저희가 이제 플랜디드 메인터넌스라고 부르는데 그런 메인터넌스 시점에 서비스가 다운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싱글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 다운이 될 수도 있겠죠. 고객이 원치 않는, 여러분이 원치 않는 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2개 이상의 VM을 구성을 하고 어벨리빌리티 셋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세트로 구성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보통 이제 그 애저도 데이터 센터 안에 이렇게 되어 있겠죠. 렉이 장착이 되어 있을 거고 밑쪽에는 이제 파워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 그 호스트 서버들이 피지컬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을 건데 이렇게 한번 보겠어요. 이렇게 되었을 때 2개의 머신을 세트로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되면 아까 전에 폴트 도메인, 업데이트 도메인이라는 용어가 나왔는데 폴트 도메인은 렉 단위를 얘기를 합니다. 렉 단위. 그다음에 업데이트 도메인은 호스트 단위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같은 렉이라 그러면 같은 전원을 사용을 하게 될 거고 같은 TOP를 쓰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애 포인트를 줄여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3번 렉에서 장애가 생겼어요. 그러면 쟤를 2번 렉으로 옮겨줍니다. 자동으로. 1번 렉으로는 안 가요. 1번이 있는 호스트 서버로는 안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겹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세트를 구성을 해서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게 어벨리비티 셋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역할을 하는 얘들을 하나로 묶고 얘들은 렉 단위가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얘가 폴트 도메인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업데이트 도메인은 호스트 단위로 구성을 하게 되면 업데이트가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같이 겹칠 일이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대규모 얘도 폴트 도메인과 업데이트 도메인 저는 이제 엔지니어 역할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엔지니어로서는 100% 만족하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폴트 도메인 3, 업데이트 도메인 20의 그 설정치까지만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수치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겹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있고요. 뭐 100대, 200대 이렇게 같은 역할을 하는 애들을 배치를 시킨다면 겹칠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를 하겠죠. 그래서 그거 아니라 그러면 셉 같은 경우에는 큰 규모의 서버들이 몇 대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렇게 꼭 가용성 집합을 구성하기를 권장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쉽게도 한국에는 어벨리비티 존이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많은 점차 확대돼서 로드맵 안에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 어벨리비티 존은 물리적으로 존이 구분이 되어 있는 겁니다. 같은 리즌이라고 표시되면 애저상의 리즌이라고 표시되면 예를 들면 한국
코리아 리전 이렇게 부르고요. 코리아 리전 안에 뭐 중부, 남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미국이나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존이 하나 더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같은 리전 안에 존이 구성이 되어 있어서 3개로 구성이 보통이 되어 있고요. 존마다 배치를 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VM을 원하는 존에다 배치시킬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앞선에서 보셨던 어빌리비티 셋보다는 좀 더 데이터 센터 단위의 존 단위의 장애도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SLA가 더 높아요. 99.99. 앞에 저희가 보통 줄여서 AVSS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99.95이고요. 얘는 99.99입니다. 그다음에 스토리지 쪽으로 좀 넘어가 보면 스토리지는 원래 이제 그 다양한 서비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토리지 어카운트라고 하는 어카운트를 하나 생성을 하게 되고 그 어카운트를 생성이 되면 5가지의 서비스를 쓸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보통은 보면 VM에 있기 때문에 저기 디스크 저장소를 보통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요. 애저는 뒤쪽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VM을 만들게 되면 디스크를 붙이게 되는데 그 붙이는 디스크는 스토리지 렉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즉 호스트에 직접 다이렉트로 붙어 있는 애들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스토리지라는 개념을 쓰게 되고요. 프리미엄과 표준으로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뒷장에 좀 더 설명을 드리고요. 개체 저장소를 위해서 블랍이라든지 파일을 갖다가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이브리드 저장소를 위해서 뭐 스토어 심플이나 파일 싱크 같은 것도 사용을 하실 수도 있고요. 여기 나와 있는 데이터 전송 같은 경우에는 그 기존 데이터가 커서 도저히 네트워크로 옮길 수 없는 상황 같은 경우에는 디스크를 실제 서버가 있는 쪽에다 꽂아서 데이터를 옮긴 다음에 걔를 MS 데이터 센터로 넘겨줄 수 있습니다. 넘긴 다음에 적절하게 필요한 스토리지 단에 보낼 수 있고요. 스토리지에 대한 가용성이나 리질리언스들을 보면 LRS라고 하는 게 있고요. ZRS, GRS 하나 더 있긴 한데 제가 그건 표시를 안 했습니다. RAGRS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얘들은 다 보시면 저 정도의 SLA를 가지고 있습니다. LRS는 로컬이고요. 로컬의 약자고 ZRS는 보시다시피 유추할 수 있다시피 존을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GRS는 지역적으로 아예 분리돼서 400마일인지 450마일인지 정확하지는 않는데 어쨌든 그 정도 떨어져 있는 데이터 센터의 스토리지에다가 데이터를 복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SLA를 보면 되게 높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안전하게 보관하고 싶다 그러면 GRS 쪽으로 가는 부분들이 있고요. 우리는 그렇지 않고 조금 비용을 절감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LRS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버추얼 머신을 만들게 되면 갑자기 디스크가 훅 나오죠. 예. 훅 나왔는데 디스크를 이렇게 붙일 수가 있어요. 호스트 머신 안에 디스크를 만들고 기본적으로 OS 디스크가 달라붙겠죠. 기본적으로 달라붙는데 원래 예전에는 윈도우 같으면 127기가,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32기가의 OS 디스크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확장이 돼서 1테라까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저기 D 드라이브가 보이시죠? 로컬 템포러리 스토리지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유일하게 로컬 호스트 서버의 디스크에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속도가 되게 빨라요. 생각해 보시면 얘는 호스트에 있고요. 얘는 스토리지에 있습니다. 스토리지 렉이 따로 있는데 네트워크로 왔다 갔다 하겠죠. 물론 내부 통신이라 엄청나게 빠르긴 하지만은 그리고 광으로 되어 있어서 엄청나게 빠르긴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일 개수가 많다든지 혹은 대용량이라 그러면 속도에 민감하신 분들은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D 드라이브는 템포러리예요. 템포러리라서 저기다가 어떤 데이터를 쓰시면 안 됩니다. 빠르다고 해서 사용을 하시게 되시면 안 되는데 왜 그러냐면 이 VM은 필요에 의해서 재부팅이 될 수도 있죠. 혹은 다른 호스트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MS가 유지 보수 단에서 아까 전에 앞에 AVS에서 보셨다시피 그 해당되는 렉이나 호스트에 장애가 있으면 다른 쪽으로 넘겨버립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던 데이터는 D 드라이브에 있던 데이터는 다 날아가죠. 날아가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데이터를 쓰시면 안 되고요. 다만 메모리 스왑은 가능해요. 물론 그 메모리 스왑을 거기다가 뭐 라이팅을 하시는 부분들이 있다라면 쓰시는 부분이 있다면 보관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디스크가 생성이 되고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얘가 그 셉을 구성하기 위해서 높은 IOPS가 필요한데 프리미어 SSD 디스크를 권장을 합니다. 근데 SSD는 아쉽게도 LRS만 사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어벨러빌리티나 리질리언스 쪽을 검토를 하실 때 이 부분도 고려해야 되는 사항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래서 이 LRS만 되기 때문에 다른 지역이나 또는 다른 가연성 영역 존으로 복제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데이터베이스에 복제할 수 있는 메소드를 좀 이용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DB를 복제를 하겠다, 유지를 하겠다라고 하면 SQL Always On이나 오라클 데이터 가드나 뭐 하나 시스템 리플리케이션 같은 부분들을 사용을 하셔서 데이터를 복제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고려사항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는 조금 이제 테크니컬한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제가 이거를 얘기하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테크니컬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면 OS 디스크가 있고 윈도우면 윈도우, 리눅스면 리눅스가 있겠죠. 거기에 셉 어플리케이션이 설치가 되겠죠. 그리고 템프, 말씀드렸던 템프가 있고요. 데이터와 그 처음에 초기가 설치가 되면 데이터하고 데이터 디스크는 없습니다. 그래서 붙여야 되는 상황이 생기고요. 그 데이터를 어떻게 그러면 저장을 할 거냐, 어떤 구조로 짜줄 거냐라고 했었을 때 데이터 파일이나 로그나 템프 같은 경우에는 높은 IOPS를 요구를 하기 때문에 디스크를 스트라이프로 묶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한 1테라짜리를 뭐 10개, 1테라짜리를 뭐 32개 이런 식으로 디스크를 붙인 다음에 거기에 스트라이프로 묶어주시면 됩니다. 소프트웨어 레이드 방식으로 구성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프리미어 스토리지를 사용을 해야 되는 이유가 쓰기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어 스토리가 월등하게 높은 성능을 나타내기 때문에 프리미어 스토리지를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 표준 HDD는 기존의 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스핀들 디스크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표준 SSD, 프리미엄 SSD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로 낼 수 있는 IOPS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 세션에서 첫 번째 세션을 말씀드렸던 울트라 SSD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만 IOPS까지 최대 울트라 SSD는 낼 수 있고요. 그래서 두 번째 세션에서 말씀 주셨던 여러 가지 그런 셉스라든지 IOPS라든지 CPU 클럭이나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이 디스크도 디자인이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냥 제가 좀 옵션으로 넣어놨는데 디스크만 쓸 게 아니라 데이터를 좀 저장하기 위해서 스토리지를 쓰고 싶다라고 했었을 때 쓸 수 있는 옵션이 블랍이라고 하는 BLOB라고 하는 이 옵션입니다. 제너럴 퍼포즈 V2 버전이 지금 나와 있고요. 물론 V1도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이 V2 같은 경우는 특징적으로 핫, 쿨, 아카이브 티어를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핫 같은 경우에는 자주 사용하는 데이터, 그리고 쿨 같은 경우에는 액세스 빈도가 낮은 거, 아카이브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몇 년에 한 번씩 열어본다, 뭐 이런 거일 때 아카이브로 해서 코스트를 다운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뒤쪽으로 가면 여러분들 보시기에 오른쪽으로 갈수록 코스트는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참고사항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부분이 네트워크일 것 같아요. 네트워크는 애저에서 사용하는 네트워크는 버추얼 네트워크를 제공을 하는데 독립되어 있는 공간입니다. 독립되어 있는 네트워크를 구성을 하실 수 있고요. 거기에 사설 IP, 프라이빗 IP를 제공을 해주고요. 그 프라이빗 IP 갖고 네트워킹을 구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는 IP 대역을 사용하실 수 있고요. 다른 V넷과 기본적으로 통신이 모두 막혀 있습니다. 차단되어 있고요. 그 버추얼 네트워크 안에서는 모두 열려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프리미스하고 연결해야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으실 건데 특히나 셉 같은 경우에는 그 기존의 레거시 시스템들, 그러니까 LOB라고 부르는 비즈니스 서비스를 하고 있는 그런 서버들이 온프리미스에 있을 수 있죠. 그리고 클라이언트도 온프리미에 있죠. 근데 내부 통신을 하고 싶어요. 프라이빗 통신을 하고 싶어요. 그럴 경우에 쓸 수 있는 옵션이 VPN과 그다음에 익스프레스 라우트가 있습니다. VPN 같은 경우는 IPsec VPN이고요. 라우팅 베이스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익스프레스 라우터는 좀 더 안정적인 속도와 보안 통신을 위해서 전용 선을 개설을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뒤쪽에서 좀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버추얼 네트워크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많이 있는데 이 중에서 셉에서 주로 사용을 해야 될 부분들이 이 정도일 것 같아요. 가상 네트워크는 기본적으로 필수적으로 있어야 될 거고요. 로드 밸런스는 필요한 VM에 배치를 시켜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VPN 게이트웨이나 그 다음에 익스프레스 라우터는 둘 중에 하나를 혹은 이 둘 다를 선택하실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네트워크 와처는 모니터링을 위한 도구이고요. 그다음에 다른 부분들은 컨텐츠,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L7 분기 로드 밸런싱을 위한 거고요. 그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DNS 서비스, 그다음에 CDN, 트래픽 매니저 이런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더 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디도스 프로텍션을 합니다. 퍼블릭 IP를 가지고 있는 애들한테 그 퍼블릭 IP에 대해서 디도스 프로텍션을 하고요. 스탠다드로 기본이 베이직이고 그 다음에 스탠다드가 있는데 스탠다드는 과금을 하고요. 베이직은 과금을 하지 않습니다. 차이는 리포팅과 좀 더 디테일한 알림 서비스가 제공이 됩니다. 로드 밸런서를 보면 로드 밸런서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퍼블릭과 인터널이 있어요. 퍼블릭은 말 그대로 이 로드 밸런서가 L4 분기를 해주는데 얘가 퍼블릭 IP를 가지는 애고요. 밑에는 퍼블릭 IP를 가지지 않는 애입니다. 즉 프론트엔드 단은 앞단은 그 퍼블릭 로드 밸런서를 가지고 구성을 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얘를 통해서 뒷단에 있는 서비스들로 프론트엔드 여기는 지금 웹과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셉에서도 적절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 베이직과 스탠다드가 있습니다. AWS가 크게 차이점을 보이는 부분들이 이 로드 밸런서의 베이직이 돈을 안 받아요. 그래서 SLA가 없습니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어벨리비티 세트만 넣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즉 어벨리비티 세트로 뒤쪽에 백엔드로 세트를 구성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즉 다시 설명을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세트로 묶여 있는 VM들만 베이직으로 백엔드가 구성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스탠다드는 존이나 그 다음에 단독 싱글 VM도 그 백엔드로 구성을 할 수 있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1000개까지 백엔드 인스턴스를 구성할 수 있고 얘는 100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SLA를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중요한 부분일 수 있는데요. 네트워크 시큐리티 그룹이 있습니다. 그 기본적으로 얘는 비용을 받지는 않는데 외부나 혹은 내부 인터널에 그 IP 그 다음에 포트 레벨의 제어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온프레미스 쪽에서 있는 방화벽의 100%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IP 기반의 L4 기반의 차단과 허용은 가능하다는 얘기죠.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서 웹이 있고요. 웹 서버들이 있고 이 웹 서버들이 뒤쪽으로 어플리케이션 서버 쪽으로 넘어갈 때 443 포트만 허용을 해주고 나머지 포트는 차단하는 그리고 이쪽에서는 나머지 포트들은 차단을 하고 1443만 그 SQL이라고 가정했을 때 요 부분들만 허용을 해주는 그런 구성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웹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것들은 다 차단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성을 높이는 기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익스프레스 라우터 구성도를 좀 다시 좀 나왔는데 익스프레스 라우터 같은 거를 라우터를 좀 집중해서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애저상에서 이렇게 VNet과 VM들을 이렇게 배치시킨 다음에 로드 밸런서 그다음에 네트워크 시큐리티 그룹을 이렇게 구성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관리자나 개발자들을 위해서 점프 박스를 이렇게 해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자, 익스프레스 라우터는 온프리미스 네트워크하고 연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용 사업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용 사업자는 국내에서는 킹스, 그다음에 LGCNS, 세종텔레콤 세 군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남부 같은 경우는 LGCNS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자들이 여기에 MS하고 기본적으로 망이 뚫려 있고요. 그 뚫린 망을 이용을 해서 고객들과 망을 뚫습니다. 여기에 즉 서버가 있는 위치, 즉 온프레미스 위치에 스위치를 갖다 놓고요. L2 스위치를 갖다 놓고 그 스위치에 연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망과 여기 있는 망이 전용선을 통해서 프라이빗 통신을 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포트 스피드는 50Mbps에서부터 10Mbps까지 선택을 할 수 있고요. 당연히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비용은 틀려지게 됩니다. 아까 전에 앞쪽에 말씀드렸던 그 VPN 같은 경우에는 얘를 우회할 수 있는 형태로 따로 별도로 구성을 할 수 있고요. 얘가 혹시라도 장애가 생기거나 떨어졌을 때 네트워크가 떨어졌을 때 이쪽으로 우회할 수 있는 페일오버 구성도 가능하고요. 얘만 단독으로도 구성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앞쪽까지는 이제 구성에 관련된 요소들이었다 그러면 이제는 이제 관리나 이제
리커버리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애저 서비스 중에 애저 사이트 리커버리 ASR이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얘는 복제를 해주는 애예요. 복제를 어디서 하냐? 애저와 애저 간에도 복제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온프레미스하고 애저 간에도 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온프레미스하고 애저 간에 복제를 하게 되면 마이그레이션 툴로 활용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애저하고 애저 간에는 DR 형태로 DR로도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스트 US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VM도 있고 스토리지도 있고 이렇습니다. 근데 여기에 ASR을 구성을 하게 되면 여기에 잘 안 보이시겠지만 모빌리티 서비스라고 하는 놈이 에이전트가 설치가 돼요. 얘가 데이터를 받아서 캐시 데이터를 통해서 다른 지역으로 넘깁니다. 이쪽 지역에는 ASR 서비스하고 구성을 해놓기를 깡통 VNet을 구성을 해놓습니다. VNet과 서브넷을 구성을 해놔요. 그러면 데이터는 계속 실시간으로 이렇게 복제가 됩니다. OS 레벨에 스냅샷이 복제가 되는 거고요. 복제가 돼서 있다가 장애가 생겼어요. 장애가 생겼으면 여기에 복제된 데이터를 가지고 여기서 VM을 생성을 합니다. 그러면 장애를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 VM을 만들어 놓고 복제를 걸어 놓는 형태가 아니라 데이터만 복제하고 있다가 장애가 생겼을 때 여기서 생성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은 시간을 걸릴 수 있어요. 근데 클라우드를 조금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VM 하나 생성하는데 얼마 안 걸립니다. 정말 몇십 분, 1, 20분 내에 VM이 생성이 되고요. 윈도우즈 같은 경우는 한 4, 5분 정도, 그리고 리눅스 같은 경우는 거의 한 5분에서 한 10분 사이면 VM이 만들어지거든요. 그 뒤에 안쪽에 들어가서 추가 컨피그레이션을 한 다음에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로 뭐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오랜 기간이 걸리진 않죠. 이쪽에 데이터 센터에 장애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기존 거를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온프레미스에 장애가 쓰고 있는데 장애가 생겼습니다. 화재가 났어요. 화재가 났었을 때 그거를 대응하기 위해서 몇 날 며칠이 걸리죠. DR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뭐 하루 이상은 걸릴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요. 물론 이 부분은 옵션이에요. 옵션이라서 ASR을 사용하는 비용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옵션인데 다른 DR 솔루션보다는 훨씬 더 저렴한 방식으로 구성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쪽에서 나와 있는 내용들을 쭉 다 언급을 할 수는 없고 다 볼 수는 없어서 기본적으로 조금 고려해야 되는 사항들이 이런 거 있을 것 같습니다. 애저 도큐먼트에 나와 있는 부분들을 제가 조금 추려놓은 거고요. VM의 정보를 일단 확인해야 되겠죠. VM의 유형이라든지 셉을 지원하는 제품이나 릴리즈 된 버전이나 이런 것들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OS나 DBMS 릴리즈 부분도 해야 될 것 같고요. 애저에서 제공하는 셉 처리량, 즉 아까 전에 계속 얘기 드렸던 셉스 부분들을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세 정보를 추가로 그거에 맞는 VM 유형이나 CPU, 메모리 등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그 VM의 IOPS나 대역폭 이런 것들도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기능들이라든지 이런 것들, 애저 VM들 중에 2코어 미만인 애들은 피지컬 코어 2코어 미만인 애들은 네트워크 가속이 안 돼요. 근데 그 이상은 온프레미스 쪽에서 하이퍼V를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ASR IOV가 이네이블 됩니다. 그래서 그런 네트워크를 가속할 수 있는 부분들도 되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가용성 부분들 중요합니다. SLA라든지 장애라든지 VM을 유지 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부분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는 사항들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고려하고, 그다음 또 DB에 대해서도 보면 RDBMS에 대해서 데이터 파일 수라든지 디스크 수라든지 뭐 필요한 단일 디스크당 IOPS 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확인하셔야지만 디자인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디스크를 매니지 디스크로 갈 건지 뭐 언매니지드라고 제가 설명을 안 드렸는데 따로 관리할 수 있는 디스크 타입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매니지 디스크를 권장을 하고요. 그다음에 디스크에 대한 캐싱 설정을 어떻게 할 거냐, 읽기로 할 거냐, 넌으로 할 거냐, 읽고 쓰기로 할 거냐 이런 것에 대한 캐싱 설정도 가능하고, 레질리언트에 대한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될 거고요. VM에 대해서 가용성 집합이나 영역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복원 방법을 우리는 SQL로 갈 건데 혹은 이제 하나로 갈 건데 얘들에 대한 복원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좀 고려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셉 시스템의 운영 체제라든지 데이터베이스,
어플리케이션 이런 것들이 그 지원 매트릭에 표시가 되어 있는지 지원되는 항목들이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SLA라든지 기타 어벨리빌리티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아키텍처를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돌아갈게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클라우드나 애저를 사용을 해보지 않으신 분들이 조금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기존에는 내가 온프레미스에 썼을 때는 내가 관리하고 내가 운영을 했기 때문에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리고 어떤 사고가 생기더라도 내가 취할 수 있는 조치 사항들이 많이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클라우드로 가게 되면 좀 어렵죠.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들이 관리를 마이크로소프트가 해줍니다. 근데 어떤 장애가 생겼어요. 근데 내가 취할 수 있는 조치 사항은 SR을 여는 것밖에 없는 거죠. 서비스 리퀘스트를 하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그랬을 때 내가 어떤 정보를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서비스가 잘 돌아가고 있는지를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이 되게 중요한 부분들이 차지가 있는데 일단은 관리 도구부터 완전 살펴보면 애저를 쓸 때 관리 도구는 애저 포탈이 기본적으로 외부로 제공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모바일 앱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 사항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개발자나 관리자들이 조금 더 손쉽게 쓸 수 있는 파워쉘이나 CLI를 추가적으로 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클라우드 쉘이라고 해서 포탈에 내장되어 있는 쉘도 있습니다. 쉘이나 배시 쉘이나 클라우드 파워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에디터 같은 것도 존재를 하고요. 폰으로도 앱으로도 컨트롤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도구였고요. 그 다음에 모니터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하냐? 애저에서 애저에서 모니터는 이렇게 갖고 있는 리소스들에 대해서 애저 모니터라고 하는 놈이 기본적으로 수행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수행을 하고요. 이 모니터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매트릭을 보던가 로그 어널리틱스를 붙이든가 아니면 네트워크 와처나 어플리케이션 인사이트 같은 각각의 이제 그 분석 도구들을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매트릭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VM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CPU 성능이라든지 네트워크 인아웃 뭐 밴드위스 밴드위스라기보다는 트래픽 처리량, 그다음에 디스크 IOPS 이런 부분들을 그래프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매트릭으로 보여줍니다. 그 보여준 매트릭 가지고 알람을 띄울 수 있겠죠. 특정한 값 이상이 되거나 이하가 되면 알람을 띄울 수 있습니다. 알람을 띄우는 방법은 로직앱으로 가서 로직앱을 구성해서 하든지 혹은 이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그런 메일, SMS, 폰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일로 어떤 내용들이 지금 어떻게 뭐 임계치가 넘었다, CPU가 뭐 80% 이상 치고 있다, 치고 있는지 몇 분이 지났다 이런 것들을 알람을 받아보실 수 있는 거죠. 헬스 체크는 제일 위에 나와 있는 헬스 체크는 이 기본적으로 애저 리소스에 대한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동작하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헬스 체크 부분들이 들어가 있고요. 매트릭, 그다음에 로그 어널리틱스는 좀 강력합니다. 파워풀하고요. 여기서 나오는 모든 로그들 정보를 수집을 해요. 스토리지에 넣어두고 있고요. 이 스토리지에 넣어둔 데이터를 쿼리를 이용해서 혹은 이제 기본적으로 미리 프리셋이 되어 있는 솔루션들을 이용해서 대시보드를 꾸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그 어널리틱스 가지고 강력한 그런 모니터링을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트워크 와차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 흐름에 대한 부분들, 즉 모든 것들은 아까 전에 네트워크 시큐리티 그룹을 통해서 흘러가게 되는데 거기에 트래픽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어떤 걸 차단하고 어떤 걸 허용을 했는지, 어디서 왔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할 수 있는 네트워크 와처가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 인사이트는 이름에서 보여주다시피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거나 로깅을 체크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웹이라든지 추가로 그 인하우스로 개발되어 있는 그런 어플리케이션 붙이기 좀 편한 그런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들은 애저 오토메이션을 이용해서 어떤 특정한 그 자동으로 수행을 할 수 있어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얘 VM에 CPU가 두 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걔 둘 다 80% 이상을 치고 있어요. 그러면은 어찌됐든 간에 걔를 떨어뜨려야 돼.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돌아갈 거잖아요. 제일 손쉬운 방법이 스케일 아웃일 겁니다. 스케일 업은 여기가 재부팅이 돼야 되는 부분도 있고 사람이 손으로도 수행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스케일 아웃을 해라라고 하면 VM을 하나 더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VM을 하나 더 만드는 거에 대한 럼북을 짤 수 있고요. 그 럼북을 자동으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럼북 구성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애저 모니터 부분들이나 운영에 대한 서포트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 더 딥하게 보면 아까 앞에서 말로 설명드렸던 이런 매트릭, 그다음에 로그,
로그 어널리틱스 여기에서 특정 로그들을 쿼리를 날리든가 아니면 특정 로그들을 서치를 해서 찾아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헬스 체크 같은 경우는 이 애저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애저에 맡겨놨어요. 그 하드웨어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 하드웨어 서버에 빨간불이 들어왔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애저에 있으면 모르니까 여기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고 그렇게 해서 몇 가지 매트릭을 이렇게 꾸며놓을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처음 애저 포탈에서 보이는 대시보드에서 이렇게 꾸려놓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네트워크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데이터 리드와 라이트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매트릭을 꾸며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클루코스가 서포트 해드리는 부분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어서 퀵하게 좀 넘어갈게요. 저희가 그 추가적으로 매니지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할 수 있는 지원 받으실 수 있는 부분들이 계정 관리라든지 이벤트, 그다음에 애저 리소스 변경, 어떤 뭐 VM 사이즈를 올려주세요, 하나를 더 배포해 주세요, 로드 밸런서 룰을 바꿔주세요,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비용 관리 서비스, 아까 전에 비용에 대한 부분들이 갑자기 증가했을 때 어떻게 되겠냐, 저희가 계속 그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보고 있고요. 그런 경우에 알람을 보내드릴 수 있지만은 놓치실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주기적으로 비용 관리 서비스도 추가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게 정상적으로 증가된 비용인지 갑자기 이상이 있어서 발생한 비용인지 체크해 볼 수 있는 거죠. 시스템 모니터링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비스 레벨은 이렇게 실버, 골드, 그다음에 플래티넘 제공을 하고 있고요. SLA가 조금씩 다르고요. 그다음에 지원하는 범위가 조금씩 다릅니다. 나중에 이 자료는 배포가 될 거니까 그때 조금 추가적으로 상세하게 확인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추가적으로 클루옵스라고 하는 그 별도의 포탈을 하나 제공을 해드립니다. 이 클루옵스에서는 서비스 리퀘스트, 저희한테 서비스를 요청을 하는 부분들이라든지 빌링을 직접 보실 수 있는 부분들, 그 다음에 프로비저닝과 오케스트레이션, 리소스를 직접 생성해 보실 수도 있고 요청을 하실 수도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한 프로비저닝 부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관리나 비용 절감을 하기 위한 어드바이저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로그 매니지먼트, 아까 전에 앞에서 보셨던 모니터링 이외에 추가적으로 그라파나 같은 걸 이용을 해서 좀 더 다양하게, 좀 더 이쁘게 이쁘게 볼 수 있는 로그 매니지먼트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SM 매니지먼트도 추가적으로 제공을 해드리고요. 그래서 여기 뒤에는 각각에 대한 그런 클롭스에 대한 화면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모니터링 부분도 이렇게 추가적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로그 관리, 로그를 신속하게 보실 수 있는 부분들도, 그리고 직관적으로 보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자산 관리 부분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드바이저 쪽에서는 이제 이런 어떤 부분들을 조금 더 뭐 개선했으면 좋을지에 대한 조언을 드리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조치를 취해 주세요라고 하면 저희가 그 조치도 같이 수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이름이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클라우드 플러스 포커스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클라우드에 집중하고 있는 그런 회사이고요. 저희가 갖고 있는 서티가 좀 많습니다. 네, 그래서 많이 갖고 있고요. 클라우드 익스퍼트 그룹으로 저희가 등급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레퍼런스들은 좀 70개 정도 지금 레퍼런스들이 있고요. 이 외에도 더 추가적으로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도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